요즘 고려장은 절벽도 들판도 아닙니다. 에어컨 바람이 도는 방, 침묵 속에 남겨진 메모 한 장이면 충분하죠. 문제는 그녀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 아들은 결혼 후 바쁘다는 이유로 좀처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목소리 한 번 듣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추석 전날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 갈비라도 좀 해놓을까? 하고 물었을 때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그러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일엔 문자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윤정이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지만 초인종은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서운함을 말할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조금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환갑 때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서 늘 마음에 걸렸어요. 늦었지만 이번엔 저희가 여행 보내드릴게요. 아니, 함께 가요. 윤정이는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바쁘다며 연락 한 통 없던 아이들이 직접 찾아와 여행을 제안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만큼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여행 일정, 항공권 예약 정보, 숙소 이름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제가 들어뒀어요. 환전도 했고 휴대폰 로밍도 신청해놨어요. 어머님은 집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들은 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오랜만에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말없이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고른 원피스를 차곡차곡 접어넣고 거울 앞에 앉아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오랜만에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간식 몇 봉지, 오래된 여권 한 권,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이 들어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같이 갔을 텐데요. 출국날 윤정이는 공항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오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안내방송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여권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짙은 남색 표지 위로 손끝의 체온이 조용히 번졌습니다. 입가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날이 오다니. 윤정이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일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이번엔 푹 쉬고 오세요. 그래야겠지? 책 대신 바다를 좀 바라보면서.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은 유난히 따뜻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소란한 공항 한가운데서도 윤정희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조그마한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겠지. 윤정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봄이 될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족은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아 웃으며
식사하는, 비행기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은 윤정희의 컵에 물을 따라 주었고 며느리는 담요를 조심스레 덮어주었습니다. 그 작고 다정한 손길들이 오랜 세월 굳어 있었던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윤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라오스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1시간쯤 달리자 조용한 리조트가 나타났습니다. 붉게 물든 석양이 강을 비추고 길가엔 야자수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차창 밖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이 세상에 있었구나. 오랜만에 마음이 환하게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소는 2개의 침실이 딸린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과 숲이 한눈에 들어왔고 방 안에는 꽃향기가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발코니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풀과 물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정말 좋구나. 이런 곳에 데려와줘서 고맙다. 짐을 푼 뒤 며느리는 스파를 예약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정희는 망설였습니다. 마사지 같은 건 평생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환한 미소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 향이 은은히 퍼지는 스파실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손끝이 어깨를 지나 등을 따라 흘렀습니다. 30년 넘게 쌓였던 피로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윤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게 휴식이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스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 같이 먹어요. 푹 쉬세요. 윤정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고 윤정희는 다시 발코니로 나와 해먹에 몸을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해먹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손에는 로비에서 빌린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이 오다니. 책 넘기는 소리와 새소리가 뒤섞여 들렸고 따뜻한 햇살 아래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윤정희는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한 의식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침대에서 주무세요. 그녀는 몽롱한 채 몸을 일으켜 침대로 옮겨 누웠습니다. 포근한 이불이 몸을 감싸고 이마를 스치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윤정희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갑니다.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이유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본 그녀는 이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짐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권, 휴대폰, 카드 지갑까지 모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세상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다시 뒤집어 보았지만 뒷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로비로 내려가 물었습니다. 가족이요. 제 아들과 며느리 혹시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오늘 새벽에 체크아웃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새벽에 내가 자는 사이에? 윤정희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그녀의 몸은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새소리와 바람, 그리고 낯선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윤정희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에 그녀는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정말 돌아오겠지? 혼잣말을 되뇌며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직원에게 다가가 손짓으로 전화를 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공중전화도 없다니. 그럴 수가. 윤정희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직원은 무슨 일인지 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랑 왔는데요.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잠시 후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짓을 따라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숙박 예약은 어젯밤 이미 체크아웃 처리되어 있었고 오늘부터는 세요금 결제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같이 왔는데 왜? 윤정희는 중얼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급히 방으로 돌아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낡은 손수건, 책 한 권, 그리고 텅 빈 파우치뿐이었습니다. 현금도, 카드도, 여권도 다 없어졌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며느리가 환전을 맡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주머니에는 한국 돈 몇만 원뿐. 이곳에선 아무 소용없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나 지금 버려진 거야? 윤정희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공기와 먼지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현지 언어, 바쁜 발걸음들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외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조트 정문 앞 의자에 앉아 그녀는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혹시 잘못된 거겠지? 금방 돌아오겠지? 지나가는 차마다 눈길을 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석양이 강물 위로 번지고 어둠이 내려와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 타들어갔지만 정문을 벗어나면 혹시 그들과 다시 마주칠 기회마저 잃을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갔고 손끝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리조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윤정희는 그의 눈빛만으로도 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거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천천히 일어나 리조트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그렇게 무겁고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어둠이 깔린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윤정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저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리조트 구석, 불 꺼진 화단 옆 벤치에 조심스레 몸을 웅크렸습니다. 직원들의 시야에 들지 않도록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느껴졌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머리 위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반짝였습니다. 윤정희는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정말 버려졌구나.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지만 작은 흐느낌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라오스의 밤은 윤정희에게 길고 낯설고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윤정희는 리조트 구석, 불 꺼진 화단 옆 벤치 아래에 몸을 웅크린 채 있었습니다. 직원 눈에 띌까 숨죽였고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었습니다.
팔과 다리에는 모기 물린 자국이 울긋불긋 피어올랐습니다. 손바닥엔 식은 땀이 배어들었고 온몸이 흙냄새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윤정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는 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뻣뻣했고 허리를 펼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책 속에서 읽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다. 윤정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자. 그 한마디가 다시 숨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윤정이는 리조트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는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종이와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없이 종이와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이는 서툰 영어 글씨로 그 위에 적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철자가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멀리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입모양으로 버스라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먼가요? 윤정이가 물었지만 직원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리조트를 벗어나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햇빛은 눈부셨고 발밑의 그림자조차 사라질 만큼 강렬했습니다. 윤정이는 길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 뒤꿈치는 이미 까져 있었고 신발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윤정이가 내민 종이를 힐끗 보고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입술이 갈라졌고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윤정이는 허름한 상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한국 대사관 가는 길을 아실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주인은 잠시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연필로 길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멀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어도 괜찮아요. 살아서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 말을 믿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의 돌멩이가 신발을 뚫고 들어왔고 어깨는 타들어갈 듯 뜨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멀리 낡은 버스 한 대가 보였습니다. 윤정이는 남은 힘을 짜내듯 뛰었습니다. 버스가 떠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정류장 간판은 녹슬어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고 버스 앞유리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매연이 피어올랐습니다. 윤정이는 헐떡이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대사관 한국. 운전기사는 종이를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요금을 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주머니를 뒤져 한국 돈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제발요, 도와주세요. 그 말은 거의 울음 섞인 신음이었습니다. 기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타라는 뜻이었습니다. 윤정이는 버스 계단을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거의 끌리듯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돌아간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초록빛 논과 붉은 흙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윤정이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몸을 맡겼습니다. 그저 버스 기사의 작은 동정심 하나에 기대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낯선 언어들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웃음소리, 음악소리, 그리고 그 속에 묻혀있는 자신의 숨소리. 옆자리에 앉은 노부인이 흘끗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창밖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대사관으로 가는 길이길. 얼마나 달렸을까? 버스가 삐걱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기사는 잠시 윤정이를 바라보더니 손짓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야 하는구나. 윤정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며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습니다. 거리엔 노을 대신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고 어딘가에서 고수향이 섞인 국수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정희의 배에서 조용히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종이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여기 어디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종이를 잠시 보더니 각자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동쪽을, 젊은 남자는 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길을 몇 번이고 오갔습니다. 점점 다리가 풀렸고 결국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갔습니다. 붉은 하늘이 흙먼지 속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이러다 못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다가온 한 현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자신을 따라오라 했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앉아 있어도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 더 잃을 것도 없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청년은 가로등이 드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윤정이는 뒤를 따라가며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몇 분 뒤 작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앞 깃대에 낡은 태극기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정희의 발이 멈췄습니다. 저기다, 태극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건물 입구엔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이라는 한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윤정이는 거의 기어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낯익은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정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자 윤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저를 두고 갔어요. 여권도, 돈도 다 가져갔어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윤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방에 앉은 윤정희 앞에 물 한 잔이 놓였습니다. 윤정희는 그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미 한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실종 신고요? 며칠 전이에요. 라오스 여행 중 행방 불명으로요. 윤정희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자신이 버려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찾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지워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윤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처음부터 직원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희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바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여권 분실과 실종 신고가 동시에 걸려 있으면 한국 본부 쪽에서 신원 대조를 해야 하거든요.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윤정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방이 마땅치 않습니다. 며칠만 대사관 창고 안에서 머무르시겠어요? 조금 불편하겠지만 곧 숙소를 구해드릴게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윤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이 안내한 곳은 대사관 건물 안쪽 작은 창고였습니다. 낡은 의자 2개를 붙여 만든 자리 위에 담요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공기는 약간 텁텁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에게 그곳은 천국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지붕 아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 녹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는 담요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몸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직원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처 교민교회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숙소를 알아봐 준 것입니다. 낡은 선풍기와 얇은 매트리스가 놓인 방 한 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자원봉사자가 건네는 빵과 따뜻한 차 한 잔. 그 작은 친절이 윤정희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빵을 받아들 때마다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을 무렵 대사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한 서류나 기억나는 정보가 있나요? 윤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억합니다. 집 주소도요. 근무했던 곳도. 그날 작은 사무실 안에서 3시간 넘는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이름, 주소, 가족관계, 과거 직장,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직원은 윤정희의 대답을 꼼꼼히 받아 적고 모든 내용을 본부로 전송했습니다. 얼마 뒤 직원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실종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 협조를 받아 신원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윤정희는 말없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혼자 리조트에 버려졌던 바로 그날. 직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정희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서류를 확인하고 한국 경찰과 외교부 간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달 가까운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윤정희는 교회 숙소방 안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밤마다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건 1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임시 여권이 발급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여권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 윤정희는 그 얇은 여권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한 권이 자신의 존재를 다시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귀국 보조 제도를 통해 비행기표 일부 비용을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윤정희는 그 지원금을 받아 항공권을 끊고 귀국 후 대사관의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는 창문 밖 떠오른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야지. 한국에 도착한 건
한 달 반 만이었습니다. 공항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택시비조차 없어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탔습니다. 익숙한 골목이 눈앞에 보이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 숨이 멎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남편의 사진까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방 안 옷장은 비어 있었고 서랍엔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옷 몇 벌 중 하나는 남편이 좋아하던 회색 카디건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옷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그릇, 냄비, 심지어 전자레인지까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윤정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윤정이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내밀자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실종신고 관련 공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 제한 상태입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해제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돈을 못 쓰는 건가요? 직원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이는 대사관에서 받은 귀국 보조금 일부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새 옷 한 벌과 교통카드를 마련하고 휴대폰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휴대폰 대신 새 기기를 사서 기존 번호를 복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존 번호는 한 달 전에 해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가요? 가족 명의로 처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희의 다리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종 신고, 휴대폰 해지, 집 정리. 그들은 처음부터 윤정희의 부재를 전제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며칠 후 직장 동료에게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희 씨, 살아 있었어요? 세상에. 며느리분이 유품 정리한다고 왔었어요. 책상에 있던 서류랑 사진 다 가져갔다더군요. 그 한마디로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유품 정리.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윤정이가 돌아올 거라 한순간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정이는 옷장 위 선반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작은 상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윤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노후만큼은 내가 지켜줄게. 남편은 오래전부터 노후저축보험을 하나 들어두고 있었습니다. 10년 만기 상품이었고 매달 직접 납입해왔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야. 혹시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꼭 만기까지 가져가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보험은 만기까지 불과 몇 달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며느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서류를 넘기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 자신의 생명보험, 그리고 여행 전 며느리가 직접 가입해준 여행자 보험.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사라지면 그 모든 돈이 그들 손으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해외여행 중 실종된 한국인, 보험 사기 의심 사례 급증.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이건 단순한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이는 신문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배신의 결과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윤정이는 결국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민원실 창구 앞에서 윤정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가족이 제 명의로 보험을 조작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안쪽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 가능한 부분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 서류, 리조트 메모 사진, 도서관 동료의 증언까지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보험사에 공문을 보냈고 곧바로 내부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사내 계정으로 사망보험금 청구가 시도된 정황이 드러나자 회사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정이가 실종된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시스템에 수차례 접속했고 청구 시각과 체크아웃 기록은 정밀하게 일치했습니다. 뉴스 자막이 흘렀습니다. 보험사 직원, 시어머니 명의로 사망보험금 청구 회사 감사 착수. 윤정이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줄만 알았는데 진실은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며느리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남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윤정이에게 너무도 익숙한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청구 시점, 출국 내역, 시스템 로그인. 모든 증거가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정직 처분을 받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윤정희의 집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의 조용한 두드림. 문틈 너머로 며느리의 잿빛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잠깐만 돈이 필요했어요. 어머님은 무사히 돌아오셨잖아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뒤에서 아들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엔 미안함보다 두려움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네가 남긴 메모. 기억나니? 메모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갑니다. 그게 네 진심이었겠지. 며느리의 눈물이 떨어졌지만 윤정이는 그것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네가 했던 대로 할게. 나 먼저 간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는 울음소리가,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다시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뒤 윤정이는 통장을 열어보다가 손끝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들어두었던 노후저축보험의 만기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는 벌써 2해. 그리고 그 보험은 마침 만기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그 통장을 꺼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로 이제 인생을 다시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윤정이는 조용한 교회의 작은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햇살이 기울어드는 골목 끝 벽돌색 지붕의 단층집. 대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고요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바닥을 스치고 먼지 입자들이 떠돌았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 한 장과 낡은 시집 한 권이 조용히 놓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오후 햇살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되돌릴 수 없는 기억도 이제는 다 놓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던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 끝엔 눈물 대신 단단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에게 버려진 뒤 다시 마주한 그 사람들. 용서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뒤돌아서시겠어요?